명절 음식 냄새는 늘 기름지고 무거웠다. 시댁 거실에는 형님들의 목소리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나는 그 사이를 빈 그릇을 들고 오가며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움직였다. 막내 며느리는 역시 부지런하네. 첫째 형님이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말했다. 형님의 손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써야지. 웃음소리가 거실 천장 가까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빈 접시를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다. 차가웠다. 나는 온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위에 코드가 줄줄이 펼쳐졌다. 실리콘밸리 팀이 남긴 오류 메시지는 3줄이었고 나는 그것을 12분 만에 수정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아무런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창밖에는 명절 연휴의 거리가 조용히 비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차 한 잔을 끓였다. 찻잔이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식어갔다. 찻잔이 완전히 식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 박자씩 끊겼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나는 화면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얹었다. 노트북 화면의 파란 빛이 방한 그림자를 천천히 밀어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타일 바닥에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세 형님들이 먼저 와 있었다. 첫째 형님의 명품 코트 자락이 의자 모서리에 걸린 채 구겨져 있었고 둘째 형님은 복도 끝을 향해 서서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다. 셋째 형님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눈이 향하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손안의 스마트폰이었다. 의사가 나왔을 때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박였다가 멈췄다. 시어머니가 무너지듯 주저앉으셨다.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받쳤다. 형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슬픔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 눈빛들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첫째 형님이 둘째 형님의 소매를 가볍게 당겼다.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구두 소리가 타일 위에서 또렷하고 건조하게 울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실은 6층 끝자락에 있었다. 복도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를 지날 때마다 흰 타일 바닥에 내 그림자가 잠깐씩 흔들렸다가 사라졌다. 나는 병실 안 보호자 의자를 시어머니 침대 바로 옆으로 끌어당겨 앉았다. 링거 줄이 천장에서 내려와 시어머니의 얇은 손등에 꽂혀 있었다. 수액이 한 방울씩 정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 방울들을 세지 않으려 시선을 거두었다.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걸러진 소리였지만 첫째 형님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벽을 타고 들어왔다. 저러시다가 한 달은 넘기시겠어. 그러면 일이 너무 늦어지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종이컵을 구기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저러시면 공증은 언제 받아? 나는 시어머니의 손 위에 내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가웠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주차장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병실 유리에 형님들의 실루엣이 거꾸로 비쳤다가 지워졌다. 나는 그 잔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의 형광등은 더 차갑게 빛났다.
나는 링거 거치대 옆에 서서 수액백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손가락 끝에 비닐 포장지의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고 튜브를 연결하는 짧은 찰칵 소리가 정적 속에 또렷이 박혔다. 커튼 너머에서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었지만 병실에 밀폐된 공기는 소리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전달했다. 상속세 폭탄 맞기 전에 자산부터 빼돌려야 해. 금거북이는 기본이고 해외 부동산들 말이야. 첫째, 형님의 목소리였다. 둘째와 셋째의 낮은 동의가 뒤를 따랐다. 세 개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커튼 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뿐이었다. 나는 링거 줄의 유량 조절기를 천천히 정확하게 돌렸다. 수액이 한 방울씩 투명한 챔버 안으로 떨어졌다. 일정한 간격으로 어긋남 없이 시어머니의 손등에 꽂힌 바늘 주변 피부가 얇고 파랗게 비쳐 보였다. 나는 그 위에 의료용 테이프를 한 번 더 고르게 눌러 붙였다. 손끝에 테이프의 미끈한 접착면이 닿았다가 떨어졌다. 커튼은 다시 잠잠해졌다. 나는 거치대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돌아서지 않았다. 거치대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돌아서지 않은 채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링거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다 멈추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원 구내식당은 형광등 빛이 유독 납작하게 깔리는 곳이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탓에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마시다만 종이컵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환기구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이 냅킨 한 장을 느릿하게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형님들보다 두 걸음 뒤에서 걸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첫째 형님이 메뉴판을 들어 나를 향해 살짝 기울였다. 그 각도가 친절과 조롱의 정확한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수진 씨, 메뉴판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된 것도 있던데. 둘째 형님이 입술 한쪽만 올리며 고개를 돌렸고 셋째 형님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어깨가 먼저 움직였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제 발길을 되찾았다. 나는 메뉴판을 받아들었다. 코팅된 표면이 손끝에 서늘하고 매끄러웠다. 나는 한국어 면만 펼쳐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머니 드시기 편한 걸로 골라드려야죠. 죽은 이쪽에 있네요. 미소는 입술의 양끝을 정확히 같은 높이로 올리는 것으로 충분했다. 냅킨은 그 사이 환기구 바람에 밀려 테이블 다리 아래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냅킨이 사라진 자리에는 테이블보의 주름만 남아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동안 나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16번째 발자국에서 자동문이 열렸고 서울의 밤 공기가 목덜미 쪽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칼날처럼 얇은 바람이었다. 준혁은 주차장 입구 기둥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 키를 손바닥 위에서 한 번 뒤집었다가 다시 쥐는 그 작은 동작으로 그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에 오르자 나는 조수석 창문에 손을 얹었다. 유리는 바깥 온도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 냉기가 손목 쪽으로 천천히 번졌다. 나는 병실에서 들은 것들을 순서대로 꺼내놓았다. 금거북이, 해외 부동산, 허위 차용증, 모기지론. 단어들은 차 안의 공기 속에 또렷하게 남았다. 준혁은 핸들에 두 손을 올린 채 한동안 앞만 바라보았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고 고른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직 증거가 없어. 나는 창문에서 손을 거두었다.
유리 위에 손바닥 모양의 흐릿한 자국이 남았다가 몇 초 만에 지워졌다. 네가 먼저 나서면 우리만 나쁜 사람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의 안쪽을 가볍게 깨물었다가 놓는 것으로 그 끄덕임을 마무리했다. 차는 지하 주차장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고 형광등 불빛이 앞 유리를 한 줄씩 가로질러 지나갔다. 나는 그 빛의 간격을 눈으로 따라가며 속으로 세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병실에는 국화향이 낮게 깔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산소 튜브를 코에 꽂은 채 눈을 감고 계셨고 나는 창가 쪽 작은 의자에 앉아 병원 수건을 반듯하게 개고 있었다. 형님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잊은 듯 했다. 세 분은 침대 발치 쪽에 반원을 그리며 서서 낮고 빠른 영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큰형님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 생활비는 막내네한테 떠넘겨 둘째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어머니 명예집은 근저당 꽉꽉 채워놔서 유동자산을 한 푼도 못 만지게 만들어야 해. 나는 수건에 내 모서리를 맞추어 접었다. 한 번, 두 번. 창문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유리 위에 얼룩진 손자국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 옆에 놓인 마른 거즈를 집어들었다. 유리 표면을 닦기 시작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가장자리부터. 형님들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근저당, 유동자산, 막내네. 거즈가 유리 위를 지날 때마다 뿌연 자국이 지워지고 그 너머로 주차장의 차들이 하나씩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단어들을 지우지 않았다. 유리에 새기듯 하나씩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수건은 이미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다. 거즈는 이미 다 닳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창문은 이제 흠 하나 없이 맑았다. 맑아진 창문 너머로 병원 주차장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거즈를 쓰레기통에 조용히 내려놓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물은 차가웠다. 미란 형님이 복도 자판기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본 것은 그 직후였다. 형님들 중 유일하게 내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 명절 때 설거지를 같이 해준 사람. 나는 종이컵 2개를 뽑아 형님 곁에 섰다. 형님, 저 요즘 어머니 재산 문제가 좀 걱정돼요.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자판기 불빛이 형님의 얼굴 한쪽을 노랗게 물들였다. 미란 형님은 잠깐 멈췄다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 수진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막내는 그냥 어머니 옆에 있어줘. 따뜻한 말이었다. 종이컵 안의 커피는 내 손바닥을 데울 만큼 뜨거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란 형님의 눈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가 지나갔다. 안도인지 계산인지 그 경계는 희미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움은 금세 식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나오는 복도에서 미란 형님의 핸드폰 화면이 가방 안에서 2번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형님은 계단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동안 계단 입구 쪽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럽게 새어나왔다. 단어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란 형님의 목소리가 계단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병원 주차장 위로 늦가을 하늘이 낮고 낯빛으로 깔려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기,
한 줄기가 소리도 없이 아래로 흘렀다. 다음 날 오전 형님들은 3층 가족 상담실을 빌렸다. 둥근 테이블, 흰 형광등, 창문 없는 방. 첫째 형님 정숙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수진 씨, 어머니 병실 좀 봐주시겠어요?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정숙 형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배려를 흉내낸 부드러움이었다. 나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테이블 모서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미지근한 물이 컵 안에서 잠시 흔들렸다가 고요해졌다. 그러죠. 나는 두 글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상담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10걸음. 나는 어머니 병실 방향으로 10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 너머로 영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문 너머로 영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10걸음을 되짚어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복도 창가 쪽으로 2걸음 비켜섰을 뿐이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낮고 균일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빛 아래 내 구두 앞 코가 반들거렸다. 나는 왼쪽 손목을 창틀 위에 가만히 얹었다.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은 손목을 살짝 비틀기만 하면 닿는 자리에 있었다. 상담실 안에서 첫째 형님 선아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낮고 또렷한 미국 동부 억양이었다. 차명 대출 계약서는 이번 달 안에 공증받아야 해.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나올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구급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지나갔다. 유리창에 반사된 적색 경광등 불빛이 복도 바닥을 훑고 사라졌다. 둘째 형님 은정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장학재단 쪽으로 돌려. 깔끔하고 학술적이고 건드릴 수 없지. 골프 회원권도 재단 자산으로 편입시켜. 교육 기부금이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하니까. 나는 창틀에 얹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목 안쪽의 시계 화면이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다. 녹음 중 두 글자가 유리에 희미하게 비쳤다. 해외 은닉 재산은 셋째 형님 미란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의 결을 오래 기억해 두었다. 차명 대출, 장학재단을 통한 조세 회피, 골프 회원권, 우리가 다 알아서 해. 어머니는 세부 사항까지 아실 필요 없어.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바퀴 소리가 리놀륨 바닥을 긁고 멀어졌다. 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어머니는 알아야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복도는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 불규칙한 진동이 타일 바닥 위에 얕은 그림자를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했다. 나는 화장실 문에 손잡이를 돌린 채 잠시 멈췄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이었다. 미란의 목소리가 먼저였다. 막내가 뭔가 적고 있던데. 녹음하는 것 같기도 해. 핸드폰 조심시켜. 속삭임이었지만 복도의 정적이 그것을 선명하게 증폭시켰다. 첫째 형님이 낮게 무언가를 대답했고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상담실 방향으로 멀어졌다. 나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천천히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에서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미란이었다. 세 형님 중 유일하게 내게 가끔 웃어 보이던 사람. 명절마다 아이 선물을 챙겨주던 사람. 그 목소리가 방금 이 복도에 놓여 있었다. 깨끗하고 단호하게. 나는 시선을 타일 바닥의 한 점에 고정한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형광등의 깜박임이 멈춰 있었다.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인식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스마트워치의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나는 소매로 그것을 가볍게 덮고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병실까지는 아직 12걸음이 남아 있었다. 12걸음을 세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병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복도 끝에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철제 손잡이는 차가웠고 문이 열리자 도시의 밤바람이 얼굴 쪽으로 밀려들었다. 병원 옥상은 좁았다. 환풍기 2개가 났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난간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격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은 제각각의 속도로 깜박이거나 흘러갔지만 그 아래의 질서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알고리즘을 따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패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취약점이 있다. 난간에 양손을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손목까지 번졌다. 미란이 속삭이던 목소리의 높이, 첫째 형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던 각도,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던 계산의 밀도.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어 배열했다. 감상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변수가 하나 제거된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구조를 단순하게 만든다.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화면의 빛이 손등 위로 희게 번졌다. 영어로 한 줄을 입력했다. 함정 설계, 마지막 가족회의, 전원 참석, 퇴로 없음. 저장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뒤집어 난간 위에 내려놓았다. 환풍기 소리만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낮에도 켜져 있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이 흰 타일 바닥에 반사되어 그림자 하나 생기지 않는 그 길을 나는 천천히 걸었다. 신발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짧고 건조한 소리가 났다. 규칙적으로 조금도 서두르지 않게. 미란 형님은 어머니 병실 앞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알아채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려두었다. 형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다. 나는 형님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가방 잠금쇠의 금속이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사실 저 어머니께 재산 포기 각서를 써드리려고요. 형님의 시선이 핸드폰에서 내 얼굴로 옮겨왔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요. 저희가 욕심낼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가방 잠금쇠 위에 손을 얹었다. 금속은 차가웠고 나는 그 온도를 손바닥 한가운데서 고요히 느꼈다. 형님의 입이 열리기 전에 이미 나는 그 다음 문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었다. 씨앗은 심어졌다. 이제 물을 줄 사람은 형님이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기울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한 도자기처럼 고요했고 수액 줄기는 일정한 속도로 방울을 떨어뜨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다. 새 형님이 들어온 것은 면회 시간이 끝나기 30분 전이었다. 그들은 각자 비닐봉지 하나씩을 들고 들어왔지만 눈은 이미 병실 안의 구도를 훑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 침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뜨개질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털실이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지는 감촉만이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다. 첫째 형님이 병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둘째 형님의 귀에 대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의 흰 벽이 소리를 고스란히 돌려보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셔. 정리하자. 금거북이는 큰내가 해외 부동산은 반으로 나누고 막내네한테는 저 늙은 노인네만 남기는 걸로. 셋째 형님이 짧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 납작하게 퍼졌다. 나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지 않았다. 털실한 코가 다음 코를 불러들이는 동안 나는 시어머니의 손 위에 내 손을 가만히 얹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내 손등을 한번 눌렀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병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털실은 계속 풀렸다. 털실은 계속 풀렸다. 민준이가 동화책 한 권을 집어든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아이는 병실 창가 쪽 보조 의자에 앉아 표지를 펼쳤다. 벨벳 토끼 인형, 낡은 양장본이었다. 내가 미국에서 쓰던 것을 짐박스 맨 아래에 넣어 두었다가 아이에게 물려준 책이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병실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진짜라는 게 뭐야? 진짜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아니야. 억양이 흔들리지 않았다. 모음이 납작하지 않았다. 쉼표 뒤에 숨을 고르는 방식까지. 아이는 책 속 문장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바구시마.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큰형님이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옆자리 둘째 형님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어머, 얘는 잘하네. 그러고는 목소리를 조금도 낮추지 않은 채 덧붙였다. 고졸이라도 듣기는 하겠지, 엄마가. 나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지 않았다. 털실이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졌다. 창밖 햇살이 링거 스탠드의 금속 기둥 위에서 가늘고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털실이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졌다. 창밖 햇살이 링거 스탠드의 금속 기둥 위에서 가늘고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은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폰을 켰다. 나는 털실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아주 천천히. 준혁아, 재수씨 이번 AI 정상회의 통역에 꼭 필요해.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4개국어 전부 다. 목요일까지 출국 가능하셔. 목소리는 병실 안으로 또렷하게 번졌다. 링거 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뿐이었다.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리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파도 하나 일지 않았다. 제 아내가 미국에서 조기 졸업한 교포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4개 국어 구사하는 AI 개발자죠. 나는 무릎 위에 털실을 가방 안에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병실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큰형님의 커피잔이 사이드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들지 않았다. 새 형님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지만 나는 이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햇살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그 침묵이 채 굳기도 전에 병실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소리는 없었다. 다만 링거 줄이 가늘게 흔들렸고 흰 시트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침대 난간을 짚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말릴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상체를 일으키셨다. 등이 곧게 펴지는 그 동작 하나에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달라 보였다. 환자복에 구겨진 주름 위로 오래된 위염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병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서 계셨을지를 눈으로 보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새 며느리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서두르지 않으셨다. 창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 끝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다.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감정의 파고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그 평탄함이 병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방식이 날카로웠다. 내가 외교부 비서관으로 12년을 일했던 사람이야. 짧은 정지,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잊었니? 새 형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들이 허공에서 부딪히고 튕겨나갔다. 누구도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줍지 않았다. 병실 한쪽 구석에 세워진 링거 스탠드의 그림자가 타일 바닥 위에 길고 가늘게 누워 있었다. 링거 스탠드의 그림자는 여전히 타일 위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았다. 구두 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한 번 정확하게 울렸다. 새 형님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나는 스마트워치의 화면을 손가락 끝으로 한 번 건드렸다. 차갑고 매끄러운 유리 표면이 형광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지 않았다. 그저 세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이만큼 조용히 들어 보였다. 리스트 한번 읊어볼까요? 목소리는 낮았다. 병실의 공기가 그 음절들을 받아 납처럼 가라앉았다. 허위 차명 대출, 신고 누락된 해외 부동산, 장학재단을 통한 조세 회피, 전부 녹음했습니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요. 창밖으로 저녁 구름이 유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병실 안의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미란 형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정확히 그 눈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박자를 온전히 비워두었다. 저 조심하라고 따로 귀띔해 주신 형님의 그 통화 내용까지 전부 다요. 미란 형님. 형광등 불빛 아래 미란 형님의 입술이 열렸다가 소리 없이 다시 닫혔다. 링거액이 투명한 관속을 타고 한 방울 또 한 방울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내렸다. 링거액은 여전히 흘렀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나는 스마트워치의 화면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더 이상 켜둘 이유가 없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의 낮고 균일한 윙윙거림으로만 채워져 있었고, 새 형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는 것인지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한국어로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유지했다. 어머니께 들으신 내용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은 변호사에게 이미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잠깐, 우리 얘기 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달려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준혁의 팔이 내 손 가까이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팔에 손을 얹었다. 우리의 구두 소리가 리놀륨 바닥 위에서 나란히 울렸다. 규칙적이고 조용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병실 문의 손잡이는 차가웠다. 스테인리스 특유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냉기. 나는 그것을 끝까지 쥐었다가 놓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고 단정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도 유리가 흔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는 그것뿐이었다. 복도의 형광등은 병실보다 한 단계 더 밝았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복도의 형광등은 병실보다 한 단계 더 밝았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준혁의 구두 소리와 내 구두 소리가 복도 타일 위에서 정확히 같은 박자로 울렸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플라스틱 컵이거나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거나. 나는 돌아보지 않았. 시어머니의 병실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였다. 문 앞에 서자 준혁이 손잡이에 손을 얹었고 나는 그보다 먼저 문을 밀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링거 줄이 투명하게 빗속에 매달려 있었고 창과 블라인드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얇은 선들을 이루며 바닥에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 오래 말없이. 나는 침대 곁으로 걸어가 시어머니의 손 옆에 내 손을 놓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다. 어머니, 저희가 곁에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주름이 모였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웃음의 형태를 만들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처럼 소리 없이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병실 문을 나섰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그리고 나란히 뒤에 남겨두었다. 그림자는 우리가 걸어갈수록 짧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빛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다.